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올 한 해도 저물어가면서 가족과 친구, 동료들과 다양한 모임 계획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고립되거나 은둔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다시 집 밖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국가대표 AI를 뽑기 위한 1차 발표회가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립니다. 네이버,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LG 등 5개 정예팀은 오는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그동안 개발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시연합니다. 행사장에는 5개 팀의 AI 체험 부스를 마련해 시민 누구나 체험해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참가팀 성과 목표를 최근 6달 이내 최고 수준 글로벌 AI 모델의 96% 이상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5팀 가운데 한 팀이 탈락하는 이번 1차 평가 결과는 다음 달 15일 이전에 발표됩니다. 국내 상업용 첫 우주 발사체 한빛 나노가 여러 차례 연기 끝에 발사됐지만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늘솔 기자, 한빛 나노가 발사됐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네, 조금 전 10시 13분 국내 첫 민간 우주 발사체 한빛 나노가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하지만 발사 직후 이상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발사 직후 음속 돌파까지는 순조로웠지만 주변 압력이 최대치로 치솟는 최대 동압 구간을 지나면서 이상 현상이 감지됐습니다. 한빛 나노는 발사 후 1분 정도 하늘로 솟구치더니 갑자기 예기치 못한 현상이 감지됐다는 신호와 함께 현장 중계도 갑자기 종료됐습니다. 민간 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는 이상 현상이 감지돼 현재 구체적인 상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빛 나노 발사 직후 화염이 나타나 폭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이번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래 한빛 나노는 애초 지난달 22일 발사 목표였지만 장비 이상과 기상 등의 이유로 이번까지 모두 4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첫 민간 상업 발사체라는 의미에서 큰 기대를 모았지만 이번 발사가 실패한 것으로 보이면서 향후 상업용 발사체 개발 사업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누리호 다음 모델인 차세대 발사체가 재사용 발사체로 변경된다고요? 네, 정부가 누리호 다음 모델인 차세대 발사체를 메탄 연료를 사용한 재사용 발사체로 최종 변경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지난 23일 기획재정부에서 차세대 발사체 조기 재사용화 변경안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가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변경을 통해 차세대 발사체는 기존 1단과 2단에 각각 케로신 다단연소, 사이클 엔진 2종을 동시 개발하는 방식에서 80톤급 메탄 추진제 엔진 1종을 개발해 1단과 2단에 동시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또 예산도 기존보다 2,700억 원 늘어난 2조 2,90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우주항공청이 지난 5월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신청하면서 크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이번 의결이 2032년 독자 달 착륙선 발사와 저비용 다빈도 우주 발사체를 확보하는 시작점이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임늘솔이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계단과 안반은 물론 달의 극한 환경까지 견디는 우주 탐사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크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바퀴로 나사가 추진 중인 달 유인기지 최적지로 꼽히는 용암동굴 탐사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두 바퀴로 계단을 오르고 울퉁불퉁한 바위 지형도 거침없이 지나갑니다.
제주도의 어두운 용암 동굴에서도 탐사 로봇은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설계한 다빈치 다리에서 영감을 얻어 못이나 접착제 없이 막대들이 서로 지탱하는 구조를 바퀴에 적용한 겁니다. 이 우주 탐사 로봇은 접으면 지름이 23cm, 펼치면 지름이 50cm까지 커집니다. 복잡한 기계 부품 없이도 이렇게 종이 접기 원리를 이용해 주행 중에도 다양한 크기의 바퀴로 구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작은 바퀴일수록 모래에 파묻힐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돌에 걸려서 못 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작은 로봇에게 달 수 있는 가벼우면서도 모양이 변할 수 있는 이런 바퀴를 달아줘서 기동성을 향상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극한 환경도 견뎌냈습니다. 달의 중력을 기준으로 100m 높이 낙하 실험, 섭씨 200도가 넘는 열과 극저온 환경, 심지어 불길을 통과하는 실험에서도 기능을 유지했습니다. 이 로봇이 향하게 될 곳은 달 표면 아래 수십에서 수백 미터 깊이에 있는 용암 동굴입니다. 외부보다 온도가 안정적이고 우주 방사선과 운석으로부터도 보호돼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추진 중인 달 유인 기지의 최적 후보지로 꼽힙니다. 아주 가파른 지형에 떨어뜨리듯이 진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형을 탐사할 수 있고요. 우리가 달 동굴이나 피트 크레이터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다면 나중에 얼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영구 음영 지역이나 이런 깊은 크레이터에도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연구진은 통신과 항법, 전력 등의 과제를 해결해 오는 2032년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발사체로 달 탐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오는 2031년 최고 속도가 시속 370km에 달하는 차세대 KTX 고속열차가 전국을 누빌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진행한 상업 운행 속도 시속 370km급 차세대 고속열차 EMU 370의 핵심 기술 개발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EMU 370 초도 차량 한두 편성을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하고 2030년 초부터 평택, 오송 구간 등에서 시험 운행을 실시합니다. 국토부는 오는 2031년부터는 상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MU 370은 현재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인 KTX 청룡보다 시속 50km, 상업 운행 속도가 시속 305km인 KTX 산천보다는 시속 65km 더 빠릅니다. 오늘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안면 인식 인증 절차가 추가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개월간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과 함께 얼굴 인증을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의 절차로 본인 확인 후 인증 결과만 저장하고 생체 정보는 즉시 폐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연간 1조 원대에 달하는 대포폰 연계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동물 유래 성분 없이 장 줄기세포의 이동과 재생 능력을 향상하는 고분자 기반 배양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임성갑 교수 연구팀은 공기 중에서 얇게 코팅해 표면을 고르게 만드는 기법을 통해 줄기세포가 잘 달라붙는 코팅면을 만들어 장 줄기세포의 안전한 대량 배양 효율을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환자 자신의 세포로 만든 장 줄기세포는 거부 반응이 적어 난치성 장질환 치료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지금까지는 이 세포를 키울 때 동물 유래 성분을 함께 써야 해 안정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이 기술을 활용해 장 줄기세포를 배양하면 세포 골격 재구성과 관련된 단백질 발현이 증가해 조직 재생 능력이 향상하는 효과도 나타난다고 연구팀은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레벨 3 자율주행 차량에 도로주행 번호판이 처음으로 발급됐습니다. 지난 3월 자율주행 사망사고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로 상용화의 가속 페달을 밟는 셈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중국 창안 자동차의 전기차 브랜드 설란입니다. 험난한 산악 지형에 교통망이 복잡하기로 소문난 충칭에서 500만 킬로미터 무사고 주행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5일
중국 정부가 창안 자동차와 아크폭스의 L3 자율주행차 진입을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그로부터 닷새 만에 충칭시는 창안 자동차의 L3 자율주행 번호판을 처음 발급했습니다. 자율주행 상용화와 업계 선도 경쟁에 불을 붙이는 상징적 조치입니다. 首批自动驾驶的正式牌照能落户长安汽车，运用于生产品牌，源于安全。 자율주행은 5단계로 나뉘는데 이 중 L3는 조건부 자율주행에 해당합니다. 주행 책임이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는 L2와 달리 L3는 제조사의 사고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샤오미 전기차의 자율주행 사고를 되돌아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당시 SU7은 L2급 자율주행 보조기능 상태로 달리다 탑승자 3명이 숨지는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那开车习惯用自驾知道吧？我说自驾这个东西有，你不能当饭吃。 아직 사고 책임이나 기술 안정성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L3 상용화에 나선 겁니다. 우리나라였다면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했다는 비난 여론이 컸겠지만 중국에선 신기술에 대한 이런 포용성이 속도전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이 국제 로봇 격투 대회에서 우승했다고 중국 CCTV가 보도했습니다. 중국팀은 지난 17일부터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리고 있는 제2회 미래의 게임 중 로봇 격투 부문에서 미국, 러시아, 인도 등 15개 팀을 제치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중국팀의 심해상어3는 무게 110kg에 최고 시속 28km로 움직이는 자동차 모형의 공격형 로봇으로 회전형 공격 도구가 분당 10,000회 회전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고 CCTV는 전했습니다. 중국팀을 이끈 치원재는 로봇이 정지 상태일 때 전류 급증과 모터 과부하를 막기 위해 별도의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모듈식 설계로 로봇 수리 시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섬유 패션 산업의 발전과 관계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한 2025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섬유 패션인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여성 경제인 부문 대상의 이복화 정우비나 대표이사와 염색 가공 부문의 박영태 영동 텍스타일 대표이사, 학술 부문의 추호정 서울대 의료학과 교수가 각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또 AI 시대 첨단 기술 전쟁과 섬유 패션 산업을 주제로 특별 강연도 진행돼 국내 섬유 패션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과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섬유 패션 정책연구원 정경현 이사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장시간 이어진 우리 그 국내 섬유 그 불확실성의 그 침체 속에서도 너무 그 우리 산업은 끊임없이 도전하고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올 한 해 대한민국 섬유 패션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특별히 묵묵히 헌신해 오신 분들을 노고를 취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성탄절 이브 새벽까지 비가 내린 뒤 성탄절 당일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반짝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성탄절 이브인 내일까지는 크게 춥지 않겠지만 성탄절 당일에는 북서쪽 상공에서 영하 35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며 한파 수준의 강추위가 찾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브인 내일까지는 예년 기온을 웃돌다 성탄절인 모레는 서울 등 중부 내륙의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성탄절 다음 날인 금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영하 19도까지 곤두박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번 성탄절 한파는 오래가지 않고 주말부터 평년 기록을 회복하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겨울하면 생각나는 대표 어종 가운데 하나가 대구입니다. 제철을 맞았지만 최근에는 대구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에서 대구 최대의 산란지로 꼽히는 경남 거제의 외포바다. 대구잡이배가 만선을 꿈꾸며 바다로 나갑니다.
바닷물에 넣어둔 호망을 힘차게 걷어올리지만 기다리던 대구는 보이지 않습니다. 호망 안에 이 대구가 많이 들어야 되는데 대구는 한두 마리 들고 일반 잡어가 아기, 물메기 이런 게 많이 들어요. 거제의 대구는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말부터 이듬해 3월까지 잡힙니다. 그런데 어획량은 최근 몇 년 사이 뚝 떨어졌습니다. 지난 2022년 16만 마리 넘게 잡히던 게 올해 초까지 겨우 만여 마리로 급감했습니다. 대구 산란지인 이 지역의 수온은 지난해 섭씨 1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보통 섭씨 12도 이하가 대구 산란의 적정한 수온인데 그 수온에 대구가 산란지로 오지 않는다는 분석입니다. 어획량이 줄면서 대구 위판장도 활기를 잃었고 주변 식당 주인들도 한숨만 늘어갑니다. 한 해 매출이 80%가 지금 이 시기에 되는데 지금 대구도 안 나다 보니까 가게 운영도 힘들고 직원들 월급 주기도 너무 힘듭니다. 대구가 잘 잡히지 않으면서 해마다 12월에 열리던 거제 대구 축제도 내년 1월로 연기됐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쿠팡의 하루 활성 이용자 수가 2달 만에 1,400만 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데이터 테크 기업 IGA웍스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488만 2,15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쿠팡 일간 이용자 수가 1,400만 명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10월 25일 이후 약 2달 만입니다. 지난 10월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약 3개월 동안 쿠팡의 일간 이용자 수는 대부분 1,500만 명에서 1,600만 명대를 유지해왔습니다. 지난달 말 고객 개인정보 유출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오히려 쿠팡 이용자는 1,700만 명대로 일시적으로 급증했지만 이달 10일부터 다시 1,500만 명대 중반으로 내려온 뒤 점진적인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딴 문제에 대해 실질적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는 쿠팡.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나서 미국 본사와의 거래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는 30일부터 5개 상임위가 합동 청문회를 열기로 한 국회에서는 쿠팡에 대한 택배 사업자 등록 취소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송파구 쿠팡 한국 본사와 물류를 담당하는 핵심 자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전격 세무조사에 나선 국세청 직원들이 잇따라 커다란 서류 상자를 들고 나와 승합차에 싣습니다. 쿠팡 본사랑 계열사 간 거래에서 어떤 문제가 좀 발견된 게 있나요? 미국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TVO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과 국제거래조사국 등 15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사국은 정기조사 외에 기업 비자금 조성과 탈세 의혹 등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곳입니다. 특히 해외 거래를 담당하는 국제거래조사국까지 투입해 쿠팡 미국 본사 등과의 이익이전 구조를 정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출석을 회피하고 있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에 대한 압박을 높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노동과 공정거래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과방위를 비롯해 정무위 등 5개 상임위가 함께 오늘 30일과 31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명확해진다고 한다면 다양한 고발 조치와 그리고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동행명령장을 통해 가지고 참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들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토위의 경우 택배 사업자 등록을 취소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들여다봅니다. 택배 사업자 등록은 매년 국토부에 등록 요건을 신고해야 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보완 요구가 가능하고 그래도 충족을 못하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내년 1분기 내에 이에 대해 최종 입장을 정하겠지만 그 전에 이번 연석 청문회를 통해서 그와 관련된 생활물류법에 따른 세부 내용들에 대해서 엄격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위적 압박에도 모르쇠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쿠팡. 태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북한 연계 해킹그룹 APT37이 인터뷰를 섭외하는 방송작가나 세미나 참석을 요청하는 대학 교수를 사칭해 친분을 쌓은 뒤 악성 코드가 담긴 한글 파일을 열어보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니언스 시큐리티 센터는 이 같은 위협 정보를 담은 작전명 아르테미스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해커들은 이메일을 통해 방송 인터뷰 섭외를 요청하거나 국회 세미나 초청 메일을 가장해 해킹 목표 대상과 신뢰를 쌓은 뒤 보안망을 우회하는 악성 파일을 건넸습니다. 특히 인물 사진 파일이나 한글 문서 파일 등 정상적인 소프트웨어로 위장해 보안 프로그램의 감시망을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미국에서 인공지능, AI를 이유로 한 인원 감축으로 일자리 5만 4천여 개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NBC 방송은 컨설팅 업체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의 조사 결과를 인용해 올해 1월에서 11월 미국에서 감축된 일자리가 117만여 개였고 이 중 AI가 이유로 언급된 경우가 5만 4,694개였다고 현지 시간 20일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AI 관련 주요 기업에서도 AI로 인한 감원 사례가 잇따랐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세 등으로 비용 압박이 커지자 일선 기업들이 AI로 종전 인력을 대체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다고 CNBC는 전했습니다. 정부는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외국인력 통합정책협의회에서 내년 국내로 들어올 비전문 외국 인력을 19만 1,000명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고용허가 비자를 통해 들어올 인력은 경기 전망과 고용 여건을 고려해 올해보다 5만 명 감소한 8만 명으로 계절 근로 인력은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을 고려해 올해 대비 13,000명 증가한 10만 9천 명으로 전했습니다. 선원 취업 인력의 경우 내년도 입국자 수는 올해 1,700명 수준에서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취업이나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다 집에서만 지내는 고립 은둔 청년이 크게 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방 안에서 일어나 다시 사람들과 어울리고 미래를 그리는 청년들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양희력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6살 청년 조하늘 씨는 지난 5월까지 집 밖으로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취업 준비 중에는 친했던 친구와 관계가 틀어지고 취업한 뒤에는 직장 상사의 괴롭힘까지 더해지자 자신도 모르게 사람을 피하게 됐습니다. 눈을 못 마주치는 제 자신이 너무 그냥 제가 싫었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죽고 싶다. 무려 5년 동안 이어진 은둔 생활. 다시 집 밖으로 나갈 힘을 불어넣어준 건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건넨 다정한 온기였습니다. 사회생활에서 하다못해 친구랑 약속에 늦어도 왜 이렇게 늦었어? 라고 다그치잖아요. 여기에서는 그래도 왔으니까 잘했어. 이런 분위기가 저는 너무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고립 은둔 생활에 들어갔다가 도움을 요청한 청년은 지난해보다 3.5배 껑충 뛰었습니다. 효과는 어땠을까?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전과 후를 관찰했더니 우울감은 21.7%, 고립감은 13% 감소했습니다. 또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은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 같은 진로를 탐색하고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는 경제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혀 심리적 회복을 넘어 다시 사회와 연결되는 실질적인 변화도 관찰됐습니다. 한 달, 두 달 이렇게 조금씩 지나가면서 굉장히 목소리 톤도 올라가고 또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뭔가 내가 이제 스스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겼다. 다만 지원 사업에 신청은 했어도 절반 가까이는 여전히 집 밖으로 나서길 주저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점은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힙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이나 거주지 방문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고립 은둔 자녀를 둔 부모로 정책 대상을 넓혀 조기에 위기 징후를 포착하는 선제적인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12월 23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